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10월에 한국미학예술학회가 주최한 가을 정기 학술대회가 있었고요. 그때 제가 이제 발표자로 초대를 받아서 발표한 논문이 있죠. 그 논문이 아마 내년 2월경에는 저널에 이제 수록이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좀 논문의 내용들을 읽어보는 그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때 첫 번째 영상에서,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전에 제가 일자로 따지면 11월 2일에 촬영을 하면서 그 논문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이걸 찍는 목적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논문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들은 논문 전체로 보면 서론에 속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이 논문에서 중심 부분의 첫 번째, 그러니까 논문이 포스트 온라인 매체 조건과 수행성이 가진 지금 동시대적인 어떤 패러독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들 중에서 본문이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뉘거든요. 그 한 덩어리는 동시대적인 문제, 그러니까 지금 현실 사회에서, 그리고 문화예술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조건 속에서의 매체 문제, 기술 문제, 그리고 노동의 문제, 그리고 문화예술의 문제들을 건드리는 장이 이제 있고, 그것을 좀 더 깊이 성찰해보는 역사적인 검토로서 데리다가 루소를 읽고 해체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이 제 본문의 다른 한 축을 이루는데요.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그 본문 큰 덩어리 두 개 중에서 앞에 부분들, 동시대적인 부분들, 그래서 논문의 장으로 따지면 두 번째 장인데, 포스트 온라인, 능력주의, 그리고 포스트 진실의 문제를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세 덩어리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차원에서 다루는 부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사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서론 부분에서 두 명의 중요한 작품들을 소개를 했었어요. 가장 최근에 제작된 작업들, 미국에서 실행된 작업들인데, 하나는 유켈리스의 작업이죠. 퀸즈 미술관과 또 지하철 역사 등에 이렇게 설치한 메시지 작업들이죠. Dear Service Workers. 그러니까 서비스 노동자분들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뉴욕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 시설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동을 하고, 또 복지, 그리고 운송 이런 부분들, 택배 이런 부분들 담당하고 청소를 담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켈리스가 자신의 오랫동안 해온 작업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표하는, 존경을 표하는 그런 작업들, 그러나 유켈리스의 작업 진술을 근거로 보면은 매우 직접적이고 긴급한 작업이라고 했던 그 작업을 제가 소개를 했었고, 그것이 이제 논문 전반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제가 소개를 했었고요. 두 번째 작업이 이 TSI라고 트럼프 스테이처 이니셔티브라고, 도널드 트럼프의 조각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팀명을 가지고서 거리 공연을 하고 있는 작가들 작업을 소개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워싱턴 DC에서 시작해서 포틀랜드 그리고 뉴욕으로 이어지면서 11월 3일 미 대선이 있을 때까지 계속 진행한다, 이런 소개를 제가 했었는데, 지금 제가 영상을 이거 찍고 있는 날이 11월 9일 월요일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11월 3일에 미 대선은 명시적으로는 끝났지만 4일에 걸쳐서 이 대선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죠. 지금도 사실은 약간 애매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어서, 제가 아는 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당선자한테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 대선이 11월 3일에 명시적으로는 종결이 됐지만 사전 우편 투표 같은 경우 각 주가 뭐 공개하거나 카운트하는 시간들이 좀 다르고 또 그 우편 투표를 어느 시기까지 인정할지에 따라서 되게 이렇게 각 주마다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집계하거나 통계를 최종적으로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 지난 토요일 날 조 바이든 당선자가 확실한 조 바이든 그 대통령 후보가 승리 연설, 빅토리 스피치라고 하던데 승리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선된 이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불복하고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전을 이어갈 거라는 뉴스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TSI가 이제 그런 소위 미국의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지금 현재 행정부 아래서 미국 사회가 어떤 식으로 문제적이 됐는지 그리고 특히 정치와 언론이 유착관계를 이루거나 또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굉장히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이 논문에서 다뤘는데 이제 제가 논문을 쓰는 그 10월 초까지는 이게 진행형이었지만 지금은 미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도 제 논문에서도 최종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더 깊은 분석을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2장을 읽어갈 건데 논문을 읽어봅시다라는 타이틀로 읽어갈 건데 여러 차례 강조하고 싶고 또 제가 연구하는 그 주제로서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술을 논하든 예술에 관련한 미학과 철학을 다루든 그것이 결코 동시대에 우리의 삶과 결부되지 않는 어떤 특수하고 순수한 분야가 아니라는 것. 뭐 모든 연구자들마다 자신의 학문적인 방향과 또 방법론이 있겠지만 제 연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어떤 논제를 가지고 다루더라도 그 논제가 우리의 삶 전체에 중요한 그 의미를 띨 수 있거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사실 2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포스트 온라인 능력주의 그리고 포스트 진실의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제가 그 학술적으로 그 타이틀과 키워드를 뽑았을 때 포스트 온라인이라는 매체 조건 그리고 능력주의라는 지난 20여 년 사이에 굉장히 강력한 사회 그리고 인식 그리고 사회 전반의 어떤 그 분야들로 스며든 디테일까지를 결정짓는 어떤 이즘이 있는데 그것을 능력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제 이제 개념이 아니라 예일대 로스쿨 교수인 마르코비치의 용어를 가지고 와서 메리토크래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여다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16년 옥스퍼드 사전이 올해 용어로 뽑은 포스트 트루스. 그러니까 이때 포스트 트루스는 사실 좀 그 혼란이 이해의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추루스 자체가 새로운 유형이 됐다 이런 차원보다는 추루스 자체 그 진실 내지는 진리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진실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 어떤 그 이분법적이고 옳고 그름의 부분이 선명했던 어떤 조건하고 완전히 달라진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포스트인 거지 포스트 트루스가 하나의 진리의 한 유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저는 그 부분까지를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손모양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논제의 삼각형으로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장 부분을 제가 그 천천히 논문에 썼던 부분을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랬지만 학회에서 발표하면서 그 제작을 해놨던 이
PPT를 가지고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2장을 읽어갈 건데 2장의 첫 부분에서 제가 바로 클레오 비숍이라는 미국의 미술 사학자이자 미술 비평가의 그 논문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논문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일부러 이 논문 파일을 열어놨는데 이 논문입니다. 아마 대학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이 논문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보여드리는 이 논문은 제목이 Black Box, White Cube, Gray Zone, Dance Exhibitions and Audience Attention이라는 그러니까 클레오 비숍이 그 2018년 TDR이라고 하는 그 저널에다 TDR이 뭐냐면요. The Drama 리뷰라는 학술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학술지인데 드라마 리뷰라는 그러니까 시각예술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분야의 학술지에다가 지금 클레어 비숍이 논문을 발표한 겁니다. 이게 이제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는 점점 더 우리는 이렇게 융복합의 그 학문 분야 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그런 연구들로 이렇게 주종을 이루게 됐는데 그 지점에서 클레어 비숍도 상당히 유연하게 그 자신이 어느 분야에다가 이 연구를 발표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논문은 그러니까 2018년에 여름에 발표한 이 논문은 이 드라마 리뷰라고 하는 아무래도 연극 또 영화 연극과 또 무대 예술 중심의 분야에다가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그 전에 이 논문은 2014년 그러니까 이건 또 이제 별도의 얘기지만 논문에 제가 쓰진 않았지만 클레오 비숍이 최근 10여 년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연구 분야도 특히 이런 퍼포먼스 아트 그리고 파티시페이션 그러니까 그 참여와 그리고 또 그 수행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현대미술의 경향에 되게 주목을 했고 꾸준히 그 연구들을 그 수행해 가면서 연속성 있게 비평가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연구를 해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연구자가 자신이 뭐 예를 들면 박사 논문을 썼던 것들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연구를 해나가는데 그거를 좋게 말하면 계속 연구하는 거지만 뭐 되게 시니컬하게 말하면 자기 연구 분야에서 되게 맴돌고 있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연구 주제를 이렇게 그 우려먹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연구 태도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은 이런 연구하고 내일은 저런 연구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어떤 일관된 방향성이라든가 연구의 어떤 목적성 같은 것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근데 그게 절대로 그 눈에 보이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든가 아주 노골적인 어떤 목적을 설정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학자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분야들이 일정 정도는 연관성을 갖고 있어서 이 학자의 연구 지평이 계속 형성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클레오 비숍은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른 논문 하나가 이제 이건데 2014년 그러니까 이 블랙박스 화이트 큐브 그레이 존이 발표되기 한 4년 전에 이제 이 논문은 그 발표가 됐는데 이 저널은 또 댄스 리서치 저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술, 조형 플라스틱 아트라든가 비주얼 아트의 영역에서 계속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계속 퍼포먼스나 댄스나 또 드라마 같은 그런 공연 예술 분야들의 자신의 연구가 읽혀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도 테이트, 모마 그리고 위트니 같은 이런 되게 그 주류 미술관들이 어떻게 이런 그 춤 내지는 안무, 그러니까 댄스나 코레오그래피 같은 그리고 퍼포먼스 중심의 어떤
그 영역들을 계속 탐구하거나 확장하거나 미술관의 방향성을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클레어 비숍의 연구들이 이제 저한테는 뭐 제 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이제 동시대 가치, 현대 미술의 어떤 변화와 패러다임의 변경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공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논문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연구 방법론 차원에서 공유하는 부분을 저는 좀 언급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2장의 논문 2장의 시작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술사학자 클레어 비숍은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이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혼종이 되는 동시대 예술 경향을 분석하면서 퍼포먼스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공생관계를 주장했다. 2000년대 중후반, 명시적으로는 2007년부터 사회에서 유비쿼터스 휴대용 기술이 확산 침투된 과정과 예술계에서 퍼포먼스가 상승세를 띠게 된 과정이 밀접하게 연관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한편으로 2010년대 주요 퍼포먼스 작품의 연출 방식이나 시각적 효과가 소셜미디어 생태계와 유사해졌다는 점, 예를 들어 작품에 대한 관객의 주의 집중이 웹페이지 또는 미디어 생태계와 유사해졌다는 점, 예를 들어 작품에 대한 관객의 주의 집중이 웹페이지 또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듯 설계되고 실제로 그렇게 반응한다는 점 등을 매체 미학적으로 분석한다. 제가 읽기를 하니까 이런 그 오류가 나오네요. 문장이 겹쳐져 가지고 읽었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런 작품들에 외주 투입되는 공연자가 신자유주의 경험경제의 계약직 감정 노동자들처럼 자신의 진정성과 창조성을 예술가 또는 연출가에게 위임해야 하는 메커니즘, 예술계에서 또한 평가 지표로서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 말은 퍼포먼스 자체가 성과라는 말도 있고 또 공연예술에서의 퍼포먼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기서는 이제 성과라는 의미죠. 성과가 우리 시대 규정적 이상이 되었다는 점을 짚으며 정치경제학적 비판으로까지 논의를 확장시킨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우리 시대의 예술, 기술, 매체, 신체, 경제와 노동이 연결시켜 논쟁할 문제라는 점이다. 요컨대 기술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온라인 매체 조건이 형성되었고 예술에서 현존의 퍼포먼스 또는 직접적이고 즉흥적인 수행성이 부양된 과정은 그 조건과 상관관계에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제와 노동의 문제, 사회 시스템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제 논점입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주장으로 읽힌다면 구체적인 사실로 접근해보자. 비숍이 변화의 분기점으로 특정한 2007년은 애플의 아이폰 1세대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개시된 해이다. 경제적으로는 리먼 브로더스 파산 사태로 국제 금융 위기가 몰아친 해이며 미술 분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영국 현대미술과 중국 현대미술 붐이 일으킨 국제미술 시장의 호황이 급격히 가라앉고 퍼포먼스 아트가 부상하던 시기다. 이 세 가지 사안은 일견 거리가 멀지만 우리 연구의 두 전제에는 중요한 고리들이다. 먼저 2007년 스마트폰의 출현 이후 온라인 환경은 1990년대 인터넷이 처음 상용화된 시기에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매초의 조건이 되었다는 전제다. 다음, 기술적 혁신과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예술의 변화가 때려야 뗄 수 없기에 수행성의 역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다. 두 번째 전제부터 들여다보면 2007년 불어닥친 경제 위기는 예를 들어 그간 월스트리트에서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도 도덕적 해이로 금융부실을 키워온 이들이 야기한 사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 사회는 그들 대신 오히려 대다수 중산층과 하위계층이 몰락하고 그렇게 양극화의 심화가 고착되는 식으로 사태를 풀었다. 금융시장의 구제를 위해 투입된 공적 자금이
위기를 책임질 계층 대신 사회 전체에 짐을 지음으로써 경제 위기를 더욱 오래 끌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가 유발됐다. 그런 경제 위기와 연동된 미술 시장의 위축은 퍼포먼스 아트의 활성화의 초기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장 경기가 나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판매의 구애를 받지 않고 뭔가를 해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미술관, 갤러리 같은 데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런 비물질, 그리고 다자적인 협업, 그리고 관객의 참여 같은 말들이 굉장히 이 퍼포먼스 아트에 동원이 되면서 미학적 그 언어들이 이 퍼포먼스 아트를 미술계에서 굉장히 주요한 우세한 어떤 종으로 만들었죠. 그걸 이제 저는 사실 뒷부분을 가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차츰 퍼포먼스 아트는 당대 미술계의 뜨거운 형식이자 미적 양식으로 재위치됐고, 미술관의 대형 커미션 작업과 갤러리 컬렉션으로 수렴되었다. 첫 전제에서는 전체 사회가 현재 디지털 모빌리티 환경과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행하면서 우리의 인식, 행위, 의사소통, 관계가 달라졌다는 점이 관건이다. 그러니까 포스트 온라인 조건이 됐다는 건 사실 기술적인 변화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선 연구에서 우리는 그것을 포스트 온라인, 이때 앞선 연구는 제가 사실 2018년 한국미학예술학회 발표한 논문을 수록한 다른 미적 수행성, 현대미술의 포스트 온라인 조건이라는 논문을 말합니다. 그 연구에서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 조건이 기술적으로는 똑같은 온라인 조건인 것 같아도 완전히 온라인에 대해서 90년대부터 사람들이 꿈꿔왔고 기대했던 온라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지형의 온라인 현실이 펼쳐졌다는 지점에서 포스트 온라인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2018년 다른 미적 수행성이라는 제 논문은 다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이 논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포스트 온라인 개념은 국제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후에 전 세계 경제가 더욱더 박차를 가한 디지털 기술 산업, 일명 제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일자리 체계, 노동의 형식과 질을 조건한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알고리즘, 기계학습 기술로 사라지는 일자리 대 새로운 최첨단 직종, 또 1인 체제의 스타트업 때 알고리즘, 아웃소싱과 위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노동, 이런 식으로 구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난 20년 동안 국내 미술계에서 퍼포먼스 아트가 신체의 직접성과 현존의 사건을 디지털 매체 환경으로 다양화하면서 의사소통, 참여와 협업의 예술 형식으로 널리 확산된 현상을 겹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포스트 온라인 조건이 인간 현존의 매개 변수이며 수행성이 사회적, 미적, 정치 경제적 지표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퍼포먼스가 평가 지표로서 규제적 이상이 되는 경우 그것의 사회학적 다른 이름은 능력주의입니다. 성과에 따라 능력이 평가되고 그에 따른 차별은 정당화되는 시스템. 그것이 현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경제의 공정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다는 믿음이 기존 교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인용한 이 논문, 문장은 지금 제가 잠깐 책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2019년 이 펭귄에서 나온 이 The Meritocracy Trap이라는 책입니다. 이 다니엘 말코비치가 쓴 이 책은 사실 되게 논쟁적인 책이기도 하지만 되게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되게 그 논쟁을 유발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사실은 한국에서 얼마 전에 번역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해서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사실 우리가 지난 20여 년 매일 일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하거나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변화에 쓸려왔던 이 우리의 삶의 변동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뭐
아주 노골적으로 예를 들면 뭔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끊임없이 평가되고 나는 누군가한테 평가받고 누군가도 나한테 계속 평가받는 식의 사회 구조들.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제가 논문에 쓴 게 아니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떤 가전제품을 샀어요. 근데 그걸 설치하는 오는 기사분이 있잖아요. 그 기사분이 극도로 친절해요. 근데 그분이 그 나가면서 이제 다 일을 하시고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서비스를 했는데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본사에서 그 설문 같은 그 메일이나 문자가 오면 좋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능력주의 사회를 대표하는 굉장히 미시적인 그 사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 행위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 있고 평가받아야만 하고 그 평가를 토대로 자신의 능력과 그리고 지위와 사회적인 소위 소득과 그 존경과 심지어는 명예까지를 평가받는 거예요. 결정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되게 우리는 그게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평가를 통해서 당신이 존경받거나 임금이 결정되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능력주의 시스템 자체가 사실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공정하거나 객관적이라고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 이 마르코비치는 이제 트럼프가 그 4년 전에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미국 사회의 변동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변동은 어디서부터 사실은 따리를 틀었냐면 오바마 시절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야말로 오바마와 오바마의 행정부야말로 미국 사회를 능력주의 사회로 만들고 그 능력들이 객관화되거나 지표화되지 못한다면 당신은 루저야라는 식으로 사회의 어떤 그 컨센서스를 만들어낸 그 행정부라는 거죠. 어쨌든 이 The Meritocracy Trap이라는 이 다니엘 마르코비치의 책은 그런 부분들을 그 아주 약간 내용이 이제 중복되는 건 있어요. 분량이 꽤 많아 보이는 책이지만 내용이 많이 중복이 돼요. 그러나 객관적 사실들 그리고 또 통찰력을 발휘하는 책이어서 저는 되게 중요하게 그 논문에서 참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 마르코비치를 인용한 부분으로 제가 이제 가서 그 내용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능력주의의 덫을 쓴 다니엘 마르코비치는 이 소위 그 현대사회에서 능력주의가 믿음의 교리가 됐다는 걸 지적하고 있다. 인용. 모든 성실한 사람들은 이익이란 자고로 능력과 노력에 따라 주어져야 하고 출생 신분으로 거저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말하자면 사회 경제적 보상이 혈통이 아니라 성과를 근거로 주어지는 능력주의 이상이 이 시대의 이미지로 고정되었다. 모든 진보한 사회에서 귀족주의는 종언을 구하고 능력주의가 이제 시민사회 믿음의 기본 교리다. 근데 마르코비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귀족 사회를 대신해서 이제 능력주의가 부상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사적으로 보면은 맞지만 능력주의는 사실 21세기의 새로운 귀족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학술적으로 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신은 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내지는 그렇게 불리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런 식의 그 사회가 차별하거나 오히려 역차별하는 그런 식의 현실을 일상에서 계속 겪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뭐 직접적인 예 중에 하나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새로운 어떤 귀족들처럼 그 등극한 현상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직업에 대한 일반인들이 가진 어떤 그 동경이라든가 어 지향성 같은 것들이 과거하고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귀족주의 사회에서처럼 사람과 사회를 차별하거나 내지는 직업적인 어떤 귀천을 막 따지거나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능력과 부를
세습하거나 하는 관계들, 그거를 이제 18세기 유럽의 귀족 사회처럼 21세기 능력주의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 PPT에서는 하나만 인용을 했는데 논문에선 2개를 인용을 해서 두 번째 인용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중산층의 직업은 여전히 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엘리트의 집중 산업은 막대한 수입을 창출한다. 이때 엘리트가 말하자면 능력주의 사회의 엘리트들입니다. 특히 전문직들. 그 실리콘밸리 옆에 팔로알토 같은 데서 이제 창업을 하고 갑자기 엄청난 그 뭐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벤처 기업들, 그 플랫폼 사업들,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들을 이제 그거의 개발자나 CEO나 대표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월스트리트에서 이 파트너 변호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 그 말코비치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연봉이 예를 들면 10억은 기본이고 12억 정도, 그러니까 에서부터 조 단위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런 소위 그 신흥 능력주의 사회 엘리트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받는 그런 경제적인 그 보상이라든가 또 사회적인 그 귀족적 그 대우 같은 것들이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전혀 부당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건데,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되냐면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산층은 그런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전문직이 나온 그 슈퍼 에듀케이션에 포함되는 그런 대학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망으로부터 빠져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중추를 형성했던 중산층들이 붕괴하면서 양극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인용한 말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욱이 엘리트는 엄격한 훈련을 통해 거둔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이러한 고소득 직종을 얻고 고강도의 경쟁적인 엄청나게 생산적인 산업을 통해 그들의 일자리를 유지한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라든가 마크 주커버그, 그 페이스북의 뭐 트위터의 창업자, 이런 사람들의 그 시작점과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거와 그리고 앞으로 성장하게 되는 어떤 범위들을 생각해 보면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코비치는 그래서 이 그 신흥 엘리트들이 그러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엘리트도 사실 굉장히 그 행복하지 않고 중산층은 붕괴하고 있다는 건데, 엘리트들은 귀족주의 사회가 가졌던 그런 그 한량 같고 태만하고 적당히 방기된 사회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흥 엘리트들은 거의 자신을 극한으로 번아웃시키는 자기 착취적인 노동 환경에 처해 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메커니즘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스스로 그렇게 자기 착취를 하고 그리고 타인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도 착취적인 부분들을 합리화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전에 어떤 엘리트도 능력주의 엘리트만큼이나 근면하며 유능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코비치는 진단하고 있는데 정확하죠. 말하자면 과거의 엘리트들은 특정 분야의 엘리트면서 자기 분야에서 그 약간 선민의식을 가진 그런 배타적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말코비치가 지적하고 있는 능력주의 사회 엘리트는 말하자면 전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또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리고 그리고 경제 시스템 자체가 그걸 중심으로 돌아가고 기술 환경도 그것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작동하는 주체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이 그 스스로를 착취할 정도로 근면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뭐 스탠퍼드, 뭐 예일 이런 데 나온 이 소위 그 기술 인력이라든가 초고 기술 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법조계 인물들이
그렇게 사회의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그 발휘하는 영향력이 다시 그런 걸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제 말코비치는 음 피드백 루프 그러니까 되먹임 그 루프, 되먹임 고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A가 있고 A가 뭘 만들어내서 끝나는 게 아니라 A가 B의 어떤 영향을 행사해서 뭘 만든 조건을 매체 조건을 만들었다면 그 매체 조건이 다시 한번 이 A를 더 강화하게 만드는 식의 피드백 루핑이 되는 식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능력주의 사회에 되게 어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총체적으로 문제적인 부분인 거죠. 자, 이제 제 논문 서술한 걸 인용글을 끝내고 이 논문 서술 부분으로 다시 읽어가겠습니다. 두 인용구는 능력주의가 우리의 인식 내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 전반에서 옳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과 그런 조건 속에서 새롭게 출현한 집중 산업 분야 엘리트들의 노동 양상 및 보상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구글의 레리 페이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이들이 어떻게 창업했고 어떤 유형의 일을 하며 얼마만한 규모로 다양한 이익을 거둬들이는지 그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말코비치의 의도는 공평함을 내건 능력주의 내에 심한 불평등이 야기된다는 점과 사회 어느 계층도 그러한 능력주의가 행사하는 자기 착취적 경쟁 및 신카스트 제도의 부정적 작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의 결론이 부자 자녀에게만 배타적으로 이루어져 온 슈퍼 에듀케이션기의 전면 개방, 우울한 직업과 화려한 직업으로 나뉜 노동을 중간 숙련도의 노동으로 조정함으로써 양극화된 빈부격차 해소, 사회 공공성의 확보 같은 보편적 해결법으로 모아지는 이유다. 하지만 능력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마르코비치조차 문제의 이면을 간과하는 것 같다. 요컨대 능력주의에 의한 구조적 문제를 놓치는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능력주의로 인해 노동의 형식과 질이 극단적 개인주의, 차별, 분업, 위임, 대체를 당연시하는 기조로 재편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스템상 반박의 여지가 없어졌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첨예한 성과 평가제 때문에 정해진 노동시간과 노동방식을 초과해 번아웃에 이를 망정 기꺼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착취하는 시스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반복적이고 획일적인 일, 더럽고 힘든 일은 능력주의 경쟁에서 밀린 이들이 대체 인력 신분으로 아웃소싱 트랙을 통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재단되는 합리적 시스템이기에 차별화는 당연하며 그 반대의 경우야말로 불공정한 것이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능력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멘탈리티 안에서 이런 식의 사고들을 우리가 하게 된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분명 합리적이지만 그 내부의 반인권과 폭력성이 잠잠을 알기에 나만은 겪지 않으려고 각자 철저하게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협업하지만 동시에 상대를 사용하고 평가하도록 디자인된 사회관계 구조에 맞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 등등. 이와 같은 의식 무의식적 강령이 일상화된 것이다. 그것을 노동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노동이론가인 파올로 미르노는 현대 노동을 20세기 중반부터 회자된 포스트포드주의, 포스트포디즘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그 노동에서는 정보와 의사소통이 우위를 차지하고 노동 주체들 간의 언어적 협력에 분할 가능한 지식이 현실을 구성해내기에 대중지성이라고 파올로 미르나는 명명을 합니다. 요컨대 다음과 같다. 포스트포드주의 인용한 건데요. 제가 비르노의 논문을 포스트포드주의 이제 비르노가 말하는 이 포스트포드주의는 포디즘이 상징하는 거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포드잖아요. 그 포드가 조립 자동차를 만들어내게 됐 상황, 그 상황의 노동 환경을 포디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속에서 계속 그 부품들이 있고 그 부품들을 계속 조립해가는 식으로 노동자는 노동을 하는 시스템을 포드주의라고 하는데 그 포드주의의 그러니까 제조업과 소위 집단 노동의 시스템화, 자동화 시스템 같은 시대가 끝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포스트 포드주의인 거예요. 근데 그 포스트 포드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컴퓨터, 언어적 협력, 그리고 의사소통 같은 것들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비스가 중요하고 심리적, 그 소위 감정적, 정신적 노동 같은 것들이 훨씬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용을 다시 하면 포스트포드주의, 즉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이 생산과정 각각의 전개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언어 자체가 노동에 투입되고 언어 자체가 임금 노동이 된다. 이렇게 그 비르노는 그 1970년대 이후에 노동 조건이 달라진 걸 짚었습니다. 하지만 비르노는 이때 대중지성이 단지 컴퓨터 전문가들, 연구자들, 문화산업의 피고용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보다 훨씬 더 큰 범위로서 그것은 노동의 모드와 태도죠. 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문 분야, 학계나 문화예술계에서 이루어져 왔던 바에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수행성이 거의 모든 노동 환경과 노동 구조에 반강제적으로 적용되는 형국이다. 즉 개인의 경험과 정서, 감정, 에너지, 소통 능력을 일에 전적으로 투입하고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만 하는 경제 생산 구조다. 비르노에 따르면 그것은 최종 생산물이 없는 활동이며 타인의 존재를 요구하는 활동이고 청중 또는 소비자에 맞춰서 디자인된 커뮤니케이션 노동이다. 그래서 요컨대 진짜 문제는 성과가 각 개인의 주체성을 자발적으로 일에 바치게 강제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역설적 상황에서는 예술가들만이 아니라 거의 전 영역의 사람들이 퍼포먼스 또는 성과 노동을 하는 비르투오소 행위자들이 된다. 여기서 비르투오소 행위자들이란 그 공연 예술에서 그 피아니스트나 뭐 아니면 어떤 댄서나 이런 사람들이 명인들 그 고도로 숙련된 자신의 예술성을 보여주는 행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노동 환경에서 이런 모두가 비르투오소 행위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히 서비스 노동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캐셔도 그 무슨 마트에서 그 계산을 하는 분도 그런 사람도 그 행위에 가장 그 이상적이고 예술적인 그리고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이 그 계산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극도로 행동을 조심하거나 감정적으로 그 서비스를 바치려고 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죠. 미르노는 이를 마르크스의 분리된 상부 구조, 하부 구조론과 달리 문화와 생산 사이에 또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 사이에 완전한 융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때문에 정치 경제학적으로 근본적 비판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저는 이게 융합이라는 말이 더 이상하고 일단 그래서 융합의 그 말이 어폐가 있다는 걸 제가 이 논문에 지적을 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융합의 과정의 도살인 자율성의 침해 그리고 독립적 표현의 문제가 희석되기 때문에 이 융합이라고 번역한 것은 내지는 그 비르노의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비르노의 주장에서 현실적인 부분, 즉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동질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상부 구조에서 문화예술적 비르투오소 수행성은 하부 구조에서는 노동 성과를 위한 소스가 되고 반대로 하부 구조의 생산 체제와 성과 지표는 상부 구조의 창작 활동과 인정 체제를 그에 맞게 강제한다. 그러니까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사실 상부구조,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상부구조, 하부구조론이 있는데요. 마르크스가 말하는 상부구조, 하부구조에서 하부구조는 생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상부구조는 문화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의 영역도 포함되겠지만 그렇게 하부구조와 상부구조가 구분된다고 봤던 게 이제 마르크스인데 그것이 현대사회로 오면 비르노는 어떠냐면 서로 융합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특히 앞에서 얘기했던 포스트 포디즘의 그 조류 속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노동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상부 구조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감정이라든가 명인들의 어떤 수행성 같은 것들이 사실 하부 구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된다는 건데요. 그걸 비판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생산과 산업의 영역 속에서도 상부 구조의 그런 정서, 정념, 의식, 자기의 존재성 같은 것들이 투여가 돼야 되는지, 그것을 마치 어 예를 들면 초콜릿을 대량 생산할 때 코코아 파우더를 진료로 쓰는 것만 하고 비슷하게 인간을 그렇게 갈아 넣는 거예요. 인간의 정서나 이런 거를. 그 부분이 이제 문제적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부 구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근접하고 있는 건데, 상부 구조에서는 하부 구조의 그런 각종 평가 시스템 같은 것들이 그대로 도입이 돼서, 예를 들면 어떤 그 예술 작품에 대한 그 선정평가 같은 거를 할 때도 그 작품이 예를 들면 뭐 예산은 적절한지, 구성원이 충분히 들어와 있는지, 그다음에 재료는 잘 쓰고 있는지, 이런 식의 그거를 점수화한단 말이에요. 산술적으로 뭐 독창성 몇 점, 뭐 그 사회 기여도 몇 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우리가 되게 시스템화했거든요, 지난 20년 사이에. 그리고 그거는 일견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공공적으로 평가를 하는, 능력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그 블라인드 테스트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면서 어떠냐면 상 그 상부 구조, 문화예술조차도 그렇게 하부 구조처럼 생산이나 수치화된 어떤 노동의 형태들로 평가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제가 이거를 지금 처음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 저도 그거에 기여한 사람이고, 그걸 가지고 여전히 저도 평가를 하고 연구, 예술 평가도 하고 학자들 연구 평가도 하고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고의 전환이 이제 시작돼야 된다는 게 이제 제가 가진 현실 인식입니다. 논문에만 지적한 게 아니라. 네. 어쨌든 계속 읽어가 봅시다. 우리의 근본적 비판은 동시대 예술과 노동의 근접성, 또 동질화 현상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짚는 데서부터 열려야 한다. 앞서 유켈리스의 유지관리 미술은, 네, 방금 얘기했던 거를 제가 다시 이제 문장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유켈리스의 유지관리 미술, 그러니까 메인티넌스 아트는 여기에 비판적 의미를 제공한다고 저는 비평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대표작 중 하나인 청소, 트랙, 유지관리, 아웃사이드, 1973년작인데요. 작가가 무릎을 꿇고 미술관 안팎의 바닥을 걸레로 닦는 퍼포먼스다. 제가 앞서 설명을 했죠. 이 작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출이나 연기가 아니라 그녀는 혼자서 실제로 청소를 했다. 유켈리스는 그렇게 여성의 일상적 가사노동으로 치부해온 청소 행위를 액면가, 미술기관 또는 미술제도 안으로 전이시켜 수행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에서 청소로 끝나지 않고 작가가 특정 의도를 갖고 행하는 직접적 신체 활동이 곧 예술이 되는 개념적이고 수행적인 미술의 고리를 만들었다. 나아가 현대미술계에서 자신만의 이름으로 독창성과 예술성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가령 오늘날 청소 하청업체에 장기 계약된 노동자 신분으로 미술관 청소를 담당하는 어느 미화원을 떠올려 보자. 그녀의 작업은 그 또는 그녀의 작업은 고용주에게 끊임없이 평가될 것이고, 그에 따라 계약 유지 또는 파기될 것이다. 그렇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단지 청소라는 육체 노동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미술관 직원에서 하청업체 직속 상사까지 심리적 관계, 지각적 상호작용, 의사소통에 어떤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 침묵과 비가시성을 유지하며 완벽히 일을 수행해야 한다. 유켈리스의 1970년대 미술관 청소 작품이 이 같은 동시대 상황을 직접적으로 예견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능력주의 사회 또는 포스트 포드주의 노동 조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차별과 억압의 양상을 성찰하는 데 꽤 유효하다. 가령 한쪽이, 그러니까 유켈리스죠, 청소 노동을 빌려서 예술성을 구현하고 인정받는다면, 다른 한쪽, 그러니까 미술관에 예를 들면 미화 청소 노동자분,
들은 청소노동을 예술적 수준으로까지 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게 이제 제가 방금 앞에 말했던 마르크스가 분리된 영역으로 따졌던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가 서로 계속 근접해서 동질화되고 있는 것. 비르노는 그걸 융합이라고 했지만 저는 훨씬 더 문제적인 측면에서 너무 가까워지면서 서로의 가장 문제적인 지점들을 호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유켈리스하고 달리 예를 들면 미술관의 청소 노동자는 충분한 경제적 보상은 물론 존경도 명성도 없다. 근데 물론 아티스트도 여기서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켈리스는 이 같은 예술과 노동 사이의 간극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청소, 트랙, 유지관리, 아웃사이드에 이어 1970년대 후반부터의 작업들, 가령 터치, 위생, 퍼포먼스에서 유켈리스는 3D, 여러분 아시죠? 어려움, 더러움, 위험함. 그거를 이제 3D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difficult, dirty, dangerous. 이 3D 노동. 현장의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익명과 비가시성의 베일을 걷어내고자 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설명했던 이런 쉐도잉 작업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악수를 하고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일하는 자세를 배워 따라하는 쉐도잉 과정을 현장 퍼포먼스로 또 사진으로 작품화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유켈리스는 퀸즈 미술관 유리 파사드에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메시지가 그대로 작품이 되도록 했다. 그녀는 작가 노트에 시스템이 곧 사람이라고 썼다. 그것은 능력주의 사회가 능력, 열정, 외양, 정서 등 인간의 주체성 전반을 시스템에 갈아놓도록 하는 양상을 거꾸로 비춘다. 유켈리스가 작품으로 감사를 표한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은 현실 사회에서 3D를 감수하면서 몰 개성적으로 하지만 포스트포드주의 소통체계에 복속하며 일한다. 그 필수 인력에 드리워진 어둠은 IT 분야, 모바일 앤 소셜미디어 플랫폼 산업, 금융계의 소위 천재적 창업자, 집중산업의 신 엘리트 계층이 거둬들이는 수입, 또 사회적 명성, 존중, 영향력과 비교하면 심각한 부정이고 인저스티스라는 얘기예요. 이니퀄리티다. 불평등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시대 능력주의 사회 논리로는 부당한 차별이나 불공정이 아니다. 교육에서 구직까지 체계화된 경쟁에서 각자의 퍼포먼스, 성과에 따라 내려지는 평가, 보상, 처우이기 때문이다. 유켈리스는 그런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정치사회를 향한 비판 대신 노동자에게 전하는 감사의 메시지, 예술작품으로서의 손글씨 쓰기로 대체한다. 그것이 이 작가가 의도하는 직접성이다. 즉 비판받아야 할 대상을 공격하는 직접성이 아니라 행위의 주체에게 감사와 존경, 공감과 연대를 표하는 직접성이다. 그것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재앙으로까지 비판한 팬데믹의 도덕적 파산을 집단적 각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앞서 TSI의 거리 공연이 꼬집고 있듯 국가 차원의 방역 실패, 직무유기, 고령층 사망률에 대한 상대적 경시, 사회복지기관의 방치, 극단적 개인주의에 의한 일탈,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과 여론, 그러니까 그 트럼프 정부에서의 문제를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 코로나19의 비상사태 속에서 적나라해진 공동체의 난제, 이제 이거를 이제 WHO는 사실은 그 전염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모럴 해저드가 너무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동시대 공동체가 처한 어려움이고 위기고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는 유켈리스의 이런 작업들 그리고 TSI의 그런 굉장히 비판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사실은 매개적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직접적이라고 그러니까 유켈리스는 직접적으로 말해야 할 필요성을 그것도 굉장히 긴급한 필요성을 느껴서 이 작업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말의 직접성과 글자의 간접성을 얘기하면 되게 간접적인 거잖아요. 미술 작품이라는 그리고 소위 미학적 형식을 통해서 이 작업들이 말을 전달한다는 점에서도 매개적이잖아요.
근데 이 매개성과 간접성, 글자의 그 간접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사고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서 간접적이라든가 매개적인 것들이다. 그러니까 수행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논문의 뒷부분에서는 루소가 그런 식의 어떤 이분법적 사고들을 하면서도 문자 언어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그 직접성이 아니라 매개적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데리다가 지적했는데 그걸 우리는 사고의 전환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직접적으로 퍼포먼스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직접성이 아닌 것만큼이나 또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 중요한 사회 문제적인 그 사회 비판적인 어떤 메시지나 의미가 전달된다고 그래서 그건 절대 힘이 약한 게 아니라는 차원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 논문의 앞부분에서 다시 그 먼저 제시했던 현전의 직접성이라든가 또 뭐 그 우리 몸의 어떤 투명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 자체도 신화가 아닌지 특히 21세기에 몸의 수행성을 굉장히 극찬해 온 학술 담론과 문화예술계의 어떤 그 장르적 애티튜드 같은 것들을 되게 그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로 결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여러분 읽는다는 게 굉장히 길어지는 거군요. 근데 제가 그 오늘도 보니까 2장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장도 제가 크게 보면 절을 나눴어요. 지금 오늘 읽은 게 능력주의의 성과와 포스트 온라인의 퍼포먼스 절이었고요. 두 번째가 네. 두 번째가 포스트 진실의 내적 구조 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포스트 진실의 문제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포스트 온라인 매체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그것이 또 노동 조건과 결부되는 문제랑 능력주의 사회의 어떤 이 시스템에 그 얽혀 있는 우리의 인식들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두 번째 절은 그러니까 이 논문 2장의 두 번째 절은 포스트 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그 일단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논문 내용은 아니지만 보니까 유튜브 콘텐츠를 이렇게 저렇게 올리고 보면 반응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학술 담론은 그렇게 많이들 재밌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재밌을 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아닌 분들은 제가 연구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한번 또 저 나름대로 정리한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 영상 시리즈의 세 번째는 포스트 진실의 내적 구조라는 부분으로 넘어가서 다뤄보겠습니다.